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나는 며느리에게 새해를 어디서 보내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물었다. 답은 거의 바로 왔다. 뇌가 이해하기를 거부해서 몇 번이고 다시 읽게 되는 그런 문자였다. 아,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저희 스페인으로 떠났어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끼리만요. 저랑 어머님 아들이랑 그리고 어머님 남편이요. 이틀 후 그녀의 휴대폰에는 은행 알림이 뜰 것이고 그녀가 늘 외로운 노인이라고 여겼던 한 여자는 그들의 삶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다. 모든 것은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 문자 메시지에서 시작되었다. 1월 2일이었다. 나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부엌에 앉아 있었다. 왜 새해 전야에 아무에게서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는지 계속 생각했다. 집은 나 혼자 있는 것에 익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다. 아마 계획에 대해 서로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아들 현우는 11월 말에도 생각 중이에요. 라며 애매하게 대답했었다. 나는 더 이상 압박하지 않고 며느리인 수진에게 소박하고 다정한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집에 잘 있니? 저녁 식사 준비는 뭘로 할까? 답은 즉시 왔고 마치 가슴을 치는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떨리는 손을 억누르려 식탁 모서리를 꽉 잡았다.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 내 남편 지훈이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우린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집에서 가족끼리 새해를 맞이하기로 했었는데, 하지만 첫 번째 충격의 얼음 껍질이 벗겨지자 예전에 애써 무시했던 세부 사항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12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그의 잦은 업무 미팅, 현우의 모호한 대답들, 11월 말 가족 저녁 식사에서 차를 따르며 어떤 집들은 우선순위가 참 분명해서 좋더라고요. 라고 말하던 수진의 의기양양한 미소. 나는 일어나서 남편의 서재로 갔다. 다리는 솜처럼 무거웠고 낡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에 내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책상 위는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고 모든 것이 깔끔한 더미로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 걸린 달력은 새 것처럼 깨끗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12월 마지막 날짜들 위에 희미한 지우개 자국이 남아 있었다. 휴지통에는 구겨진 출력물이 있었다. 하나를 펼쳐보았다. 인천, 마드리드, 승객 3명. 차가운 기운이 마치 한겨울에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처럼 등을 찔렀다. 그들은 이것을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준비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내 자리는 없었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지워버린 것이다. 나는 그가 60살 생일에 우리가 함께 사준 가죽 의자에 주저앉았다. 방 안에는 우리의 공동의 노력과 삶이 깃들어 있었다. 내 메모가 적힌 책들, 바다에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내가 30년 동안 그의 곁에서 장부를 맞추고 확인하고 보고서를 마감하는 동안 그가 고객들을 맞이했던 회계법인에서 받은 감사패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단 말인가? 휴대폰이 다시 한번 반짝였다. 수진이었다. 어머님, 드라마 찍지 마세요. 저희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었어요. 이해하시죠? 가족, 나 없는 가족. 그럼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가장 상처가 된 것은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너무나 태연하게 해치웠다는 것이다. 대화도 설명하려는 시도도 없이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세상 그림에서 나를 그냥 도려냈다. 부산에 사는 친구 은경이가 1월 1일 밤에 전화했던 기억이 났다. 지훈 씨는 어디 있니? 나는 거짓말을 했다. 자고 있어. 내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인정하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 후 오랫동안 나는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고 스스로가 점점 더 작아지고 투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67세, 결혼 생활 43년,
아들 하나. 그리고 갑자기 나는 내 가족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어서 중요한 사람들을 위한 새해 여행에 나는 그 정의에 부합하지 못했다. 하지만 고통과 함께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우물물처럼 차가운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히스테리도 비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고르고 단단한 분노였다. 나는 남편의 의자에 앉아 우리의 사진들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그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다. 이 집의 등기부등본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가? 누구의 저축으로 우리가 평온하게 살았는가? 누구의 유산으로 대출금과 현우의 결혼 비용을 충당했는가? 그가 조기 은퇴를 하며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절약 정신은 누구의 것이었는가? 내 것이었다. 전부 내 것이었다. 나는 책상 가장자리를 손으로 쓸어내리고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일어섰다. 나를 그렇게 쉽게 지울 수 있다면 이제 나도 연필을 손에 쥘 차례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에서 홍진욱 변호사를 찾았다. 이미 저녁이라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연휴 끝나고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을 필요는 없었다. 나는 회계 업무를 할 때처럼 군더더기 없이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홍 변호사님, 박민서입니다. 내일 아침에 뵙고 싶습니다. 긴급한 사안입니다. 제 모든 계좌와 예금에 대한 명세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바로 은행의 24시간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수화기 너머의 상담원은 차분하고 훈련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본인 확인을 요청하고 나를 고객님이라 부르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다. 나는 기다리며 표준적인 대기 음악을 들었다. 그러다 문득 내 호흡이 고르게 바뀌는 것을 느꼈다. 박민서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카드, 계좌, 예금, 인터넷 뱅킹, 전부요. 나는 예전에 우리가 로그인했던 모든 기기에서의 접근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 신분증을 지참한 본인 방문 없이는 신규 카드 발급을 금지하도록 설정했다. 남편이나 아들 명의로 발급된 가족 카드가 있다면 해지하고 시스템에 메모를 남겨달라고 했다. 모든 변경은 반드시 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했을 때만 가능하게 하고 거액 거래 시에는 별도의 확인 전화를 하도록 우리는 함께 비밀번호를 바꾸고 새로운 본인 확인 질문을 설정했다. 나는 모든 입출금에 대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했고 연휴 기간에 누구도 실수하지 않도록 거래 한도를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낮은 금액으로 낮췄다. 상담원은 몇 번이고 모든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했고 마지막에 말했다.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고객님 없이는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집은 폐관 직전에 도서관처럼 고요했다. 나는 찬장에서 예전에 가계부를 쓰던 낡은 격자문의 노트를 꺼내 천천히 손으로 쓰기 시작했다. 집은 누구 명의인가? 보험료는 어디서 납부되는가? 어떤 예금이 어디에 있으며? 비밀번호는 누가 아는가? 여분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언제 무엇을 위해 서명했는가? 식탁은 집처럼 따뜻했고 램프는 노란 불빛을 비추었으며 머릿속에는 늘 있던 혼란 대신 내 것을 되찾고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간단한 업무 과제가 떠올랐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몸이 떨려서가 아니라 마침내 내 안의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지면서 상처 대신 차가운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메일을 열어 불필요한 메일들을 정리하고 기억나는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아침에 전화할 곳들을 종이에 적었. 보험사, 동네 법무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이름으로 최근에 접수된 신청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남편 지훈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다. 나는 화면을 쳐다보기만 하고 받지 않았다. 그 전화들을 12월 말 그의 업무 미팅처럼 허공에 매달려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창밖이 밝아올 무렵
나는 죽을 끓여 앉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서두르거나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문득 간단한 사실을 깨달았다. 오늘 나는 다른 사람의 계획에 얽매인 인질이 아니다. 오늘 그들은 내 돈과 내 서명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닦고 가방을 들고 신분증과 집문서를 챙겨 잊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놓았다. 사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잊을 생각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노트를 다시 찬장에 넣으려다 멈춰서서 문에 어깨를 기댔다. 모든 것이 그 문자 메시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보다 훨씬 전, 피곤함과 건망증에 대한 사소하고 무해해 보이는 말들, 수진의 미소, 그리고 여보,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라던 지훈의 말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찬장문을 닫고 부엌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다. 아침에 서류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지금은 정직하게 과거를 돌아보고 그런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주어야 할 때였다. 가을부터 모든 것이 아주 미세하게 틀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는 것조차 미안할 정도였다. 지우는 이미 2년 전에 은퇴하고 예전 고객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문만 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 나가는 횟수가 잦아졌다. 마무리할 일이 몇 개 있어서 그래. 여보, 지루할 텐데 당신은 그냥 쉬어.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한 번은 내가 제안했다. 나도 시내에 볼 일 있는데 태워다 줄까? 그는 머뭇거리며 의자에서 몸을 뒤척였다. 아니야, 뭐하러. 차 막히고 주차도 힘들고 당신은 그냥 드라마나 보면서 쉬어. 예전에는 내가 간식을 싸들고 사무실에 들르면 당신 오기 전까지는 온통 회계 서류 냄새뿐이었는데라며 좋아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마치 내가 나타나면 뭔가 망치기라도 할 것처럼 굴었다. 아들 현우와의 관계도 가늘어졌다. 우리에게는 규칙이 있었. 가족 모임 후에는 현우가 부엌에서 나를 돕는 것이었다. 설거지를 헹구고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그가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텃밭에서 뭘 키우는지 이야기하곤 했다. 11월 말 그들이 차를 마시러 왔을 때 나는 늘 그랬던 것처럼 그를 불렀다. 현우야, 와서 좀 도와줘. 금방 끝나. 수진이 비웃으며 말했다. 현우 씨 좀 쉬게 두세요. 이번 주에 힘들었어요. 그리고는 그의 팔짱을 끼고 다시 방으로 데려갔다. 내가 할게. 나는 말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불쾌하게 찔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언제부터 남의 집에서 누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다른 사람이 지시하게 되었는가. 사소한 일들은 마치 신발에 달라붙는 지능 눈처럼 하나둘씩 쌓여갔다. 어머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내가 차고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상자를 가져오겠다고 제안했을 때 수진이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다. 그리고 비상벨도 잊지 마시고요. 어머님 연세에는 유용한 물건이에요. 나는 똑같이 부드러운 미소로 답하며 생각했다. 내 나이 때 나는 집 한 채를 하루 만에 다 뜯어고치고 조립해도 끄떡없었어. 일주일 후 지우는 안경 너머로 쳐다보며 한마디 거들었다. 여보, 요즘 자꾸 뭘 헷갈리는 것 같아. 우리 봄에 차고 정리했잖아.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안 했어요. 어떻게 그걸 잊어버려. 그가 다정하게 압박했다. 나는 그때 당황했다. 그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가 나에게 잊어버렸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10월에 나는 조촐하게 우리의 1월 결혼기념일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거창한 파티 없이 그냥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촛불 켜고 맛있는 갈비찜 먹고 우리 둘이서 그리고 집에 와서 케이크를 먹고 현우와 수진이가 차 마시러 들르는 것. 나는 기쁨을 나누는 마음으로 수진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녀는 요즘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무시할 때 짓는 다 안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지훈 아버님이 말씀하시던데요. 집이 더 편할 거라고요. 레스토랑은 시끄럽고 복잡해서 힘드실 거라고 말했다고? 나는 되물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얇은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언제부터 내 남편이 나와의 계획을 며느리와 먼저 상의하게 되었는가? 11월 말 그 찻자리 이후 아침에 나는 커피를 내리고 치즈전을 구워 지훈의 서재로 가져갔다. 예전처럼 그냥 옆에 앉아있고 싶었다. 그는 서류를 보고 나는 구석에서 내 할 일을 하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지훈과 현우가 책상 위에 몸을 구부리고 서 있었다. 램프가 위에는 펼쳐진 서류 폴더가 부채처럼 놓여 있었다. 내가 무릎으로 문을 밀며 들어갔다. 커피랑 간식 가져왔어요. 그들은 움찔하며 황급히 서류를 한 뭉치로 모았다. 아, 여보, 당신은 항상 타이밍이 안 맞네. 이건 지루한 금융 초안들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예전에는 서류 하나하나를 나에게 보여주며 당신 눈이 더 정확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지루하고 타이밍이 안 맞단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습관적인 질문을 던졌다. 도와줄 거 있어요? 아니, 됐어. 현우가 나를 밀어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는 누구인가? 남편과 아들. 그리고 나는 이미 가구처럼 어딘가 옆에 있었다. 나중에 특히 선명하게 기억나는 또 다른 사소한 일. 연휴 전 마지막 주에 지우는 셔츠와 재킷을 봉투에 담으며 말했다. 세탁소에 맡길게. 나는 당황했다. 그는 평생 세탁소는 돈만 받고 당신이 다리는 게 최고라고 불평했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다릴게. 내가 제안했다. 아니, 괜찮아. 그가 너무 서둘러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짜증이나 피곤함이 아닌 바로 서두름을 감지했다. 마치 이미 정해진 경로가 있는 사람을 당신이 붙잡고 있을 때처럼. 그리고 가장 역겨웠던 것은 그들이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방식이었다. 내가 무언가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하면 조심스럽게 당신이 헷갈리는 것 같아라는 말이 따라왔다. 30년 동안 모든 숫자를 기억했던 내가 갑자기 헷갈리는 사람이 되었다.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느 날 보험료를 내는 게 가장 좋은지 계산했던 내가 헷갈린다고. 교묘하고 끈질긴 과정.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한 번은 수진이 현관에서 현우에게 조용히 마치 농담처럼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이 때문이야. 그냥 따지지 마. 그리고 내 온몸이 감전된 것처럼 움찔했다. 그날 밤 저희 스페인에 왔어요라는 그들의 말로 다시 생각이 돌아가자 나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말하는 걸 잊은 게 아니다. 이것은 내가 포함되지 않은 잘 계획된 여정이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스탠드를 켜고 회계장부를 검토하듯 지난 몇 달을 기억 속에서 펼쳐보았다. 한 줄 한 줄, 겉보기엔 웃음이고 일상적인 일. 하지만 합산해보니 버리기 위한 준비라는 항목이 나왔다. 내 자존감에 대한 이 사소한 거래들을 오래 들여다볼수록 내면은 더 차가워졌다. 구조가 보이자 세부 사항에 얽매이지 않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새벽녘에 부엌으로 가서 검은 차를 한 잔 따르고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마당은 텅 비어 있었고 눈은 조금 녹았다가 위가 유리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좋아. 나는 소리내어 말했다. 그럼 순서대로 하자. 아침에는 홍 변호사에게, 그 다음엔 은행, 그 다음엔 법무사에게. 나는 주전자를 끄고 휴대폰을 들고 모든 로그인 정보와 비밀번호를 노트에 적었는지 확인했다. 그런데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화면이 저절로 켜졌다. 결제 승인 확인. 해외 거래. 금액은 컸다. 장소는 마드리드. 본인 거래 시 1번, 아닐 시 0번을 눌러주세요. 나는 오랫동안 맞지 않던 장부가 마침내 맞아떨어졌을 때처럼 미소 지었다. 그리고 0을 눌렀다.
아침에 나는 홍진욱 변호사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익숙한 복도, 자판기에서 뽑은 약간 쓴맛이 나는 커피,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철들이 자로 잰 듯이 놓여 있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평소에 미소 없이 나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박민서 여사님, 말씀하시죠. 나는 마치 감사라도 받듯 신분증과 노트, 그리고 서류 사본이 담긴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솔직하게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 명의로 된 것, 남편 명의로 된 것, 공동 명의로 된 것, 그리고 누가 어디까지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는 한숨을 쉬고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며 비서에게 명세서를 출력해 오라고 했다. 1시간 동안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마커로 줄을 그었고 나는 노트에 표시했다. 마지막에는 간단한 산수가 나왔다. 총자산이 약 20억 원, 그중 70%가 내 단독 명의였다. 15년 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은 세금 문제 때문에 따로 관리하고 있었다. 집도 내 것이고 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때 변호사가 그게 더 유리하다고 해서 명의를 바꾸지 않았었다. 내 개인연금은 당연히 내 것이었다. 심지어 공동 비상금 계좌도 상당 부분이 몇 년에 걸쳐 매달 내가 조금씩 이체한 돈으로 채워져 있었다. 지훈도 돈을 잘 벌었지만 쉽게 썼다. 골프, 레스토랑, 기분 전환을 위한 즉흥적인 여행들. 그리고 나는 그 뒤를 메웠다. 만약 그가 당신 없이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면요? 내가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홍 변호사는 시선을 피했다. 공동계좌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사님 개인 계좌는 위임장이나 여사님 본인이 직접 오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여사님의 서명이 필요하거나 만에 하나 여사님의 의사 무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임장이라는 단어가 유리잔에 부딪히는 숟가락처럼 쨍하고 울렸다. 지훈과 현우가 황급히 서류 뭉치를 쓸어 담던 그의 책상 위 그 서류들이 떠올랐다. 오늘 당장 구조를 바꿉시다. 바로 지금요. 나는 말했다. 우리는 오직 나만을 위한 새로운 계좌들을 개설했다. 별도의 비밀번호와 모든 변경은 본인 직접 방문 시에만 가능이라는 표시를 달았다. 나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동계좌의 모든 돈을 그곳으로 옮겼다. 연금과 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했다. 내 관대함에 기대어 사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을 기본 수익자에서 제외했다. 모든 개인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모든 곳에 이중 인증을 설정했다. 홍 변호사는 몇 번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훈 씨와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중대한 조치입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는 지금 스페인에 있고 저와는 이것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지훈에게는 단 하나의 계좌만 남았다. 잔액이 3천만 원 남짓한 그의 소박한 월급 통장. 그 외 모든 것은 내 자물쇠 아래에 있었다. 사무실에서 나와 나는 우리 집 대출을 받았던 은행으로 갔다. 집은 이미 오래전에 다 갚았지만 내 마음속의 모든 꼬리를 잘라내고 싶었다. 내가 최종 상환 내역서를 요청하자 창구의 직원이 나를 쳐다보았다. 아, 기억나요.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돈으로요. 유산으로. 그녀는 확인해 주었다. 맞아요. 이자를 꽤 많이 절약하셨죠. 나는 밖으로 나와 계단에서 신발에 묻은 제설제를 털어내며 생각에 잠겼다. 내 집은 내 서명으로 난방이 되는구나. 이것은 허세가 아니라 회개였다. 그 후 나는 현우와 수진이 사는 아파트로 갔다. 왜 갔는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내 순진함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들의 번쩍이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창문 아래의 설탕 코팅처럼 눈을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다. 봄에 지훈이 유언장 관련 서류라며 내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던 기억이 났다. 나는 믿었기 때문에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홍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사이에 증여나 대출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잠시의 침묵, 종이 넘기는 소리. 있습니다. 아들 김현우 씨에게 2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가족 간 증여로 처리되었네요. 출처는 여사님의 투자 계좌입니다. 나는 차 안에 주저앉았다. 마치 공기가 더 댄썰해진 것 같았다. 그 서명 사본을 보내주세요. 내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나는 그들의 차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차를 산 후에 현우가 전화해서 힘든 달이라고 하소연하며 관리비 좀 도와달라고 했던 기억이 났다. 나는 그때 50만 원을 보내주면서 더 못 줘서 미안하다고까지 했다. 그런데 그들은 내 돈으로 차를 몰고 다니며 웃고 있었던 것이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돌아섰다. 딸깍하는 소리가 아니라 거대한 키가 천천히 방향을 트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구조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휴대폰이 손안에서 살아났다. 화면에 김지훈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녹색 버튼이 깜박이는 것을 보았고 고르고 끈질긴 벨 소리를 들었지만 손가락은 끝내 답장 버튼으로 향하지 않았다. 저녁에 그가 다시 전화했다. 나는 그들의 아파트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다. 눈 위에 비친 헤드라이트 불빛을 보다가 마침내 받기 버튼을 눌렀다. 민서, 다행이다. 카드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 호텔 결제가 안 되고 은행도 응답이 없어. 당신 뭐 한 거 있어? 스페인은 어때?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침묵. 그가 헛기침을 했다. 시작하지 마. 그냥 짧은 여행이었어. 수진이가 현우가 아버지랑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당신 요즘 피곤했잖아. 피곤한 것과 나 없는 가족은 당신들이 한 행동 그대로야. 내가 말했다. 카드 문제는 맞아. 공동계좌는 해지했고 접근 권한도 없앴어. 모든 변경은 내가 직접 가야만 가능해. 수화기 저편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 어머님, 지금 사람들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계세요. 저희는 그냥 수진아, 지훈 씨 스피커폰으로 좀 바꿔줄래? 둘 다 들어. 봄에 현우차 사라고 넘어간 2억 원 48시간 안에 돌려줘. 그 돈 내 계좌에서 나갔고 서명은 당신들이 유언장 서류 뭉치에 슬쩍 끼워서 받아냈더군요. 그건 선물이었어. 지훈이 버럭했다. 선물은 돌려받는 게 아니야. 기망행위로 얻은 선물은 무효화하고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 내가 대답했다. 변호사는 이미 알고 있고 수화기에서 열쇠 소리가 나고 누군가 스페인어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손으로 마이크를 가리는 것이 느껴졌다. 민서, 극단적으로 가지 말자. 보기 안 좋잖아.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은 몇 달씩 거짓말하지 않고 내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나를 집에 혼자 크리스마스 트리와 남겨두지 않아. 내가 말했다. 이제부터 모든 건 간단해. 돈은 내 거고 결정도 내 거야.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돌아와서 앉아서 사과하고 규칙에 대해 논의해. 그러고 싶지 않으면 법대로 하는 거고. 당신, 우리를 돈 한 푼 없이 버렸어. 수진이 끼어들었다. 호텔에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해. 정말 끔찍하네.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뽑아. 아, 미안. 안 되겠네. 카드가 막혔지. 정말 중요한 사람들한테 빌려야겠네. 나는 먼저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가벼워지거나 통쾌하지는 않았다. 그냥 조용해졌다. 근무 시작 전처럼 업무적으로 조용해졌다. 집은 현관의 익숙한 어둠으로 나를 맞았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감사관처럼 내 모든 계정을 점검했다. 이메일, 정부24, 개인 계정들, 비밀번호를 바꾸고 모든 곳에 새로운 문자 메시지 인증을 설정했다. 다른 이름으로 된 가족 카드를 해지했다. 그들이 가족 요금제로 연결해서 쓰던 스트리밍, 영화, 쇼핑몰 구독을 끊었다.
사소한 것일지 모르지만 질서는 항상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그 후 나는 우리의 오랜 상속 전문 변호사인 강소연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강 변호사님, 좋은 저녁입니다. 가족 및 금융 문제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내 말을 끊지 않고 들으며 건망증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서류 뭉치에 언제 서명했는지, 이체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날짜만 우터치했다. 설명하신 내용은 경제적 학대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압박, 조종, 편의를 위해 당신의 이익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들이요.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자산이 당신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 싸울 수 있습니다. 2억 원 증여는 거래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효화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내가 덧붙였다. 만약 그들이 위임장이나 만회하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생각하고 있다면요. 성년후견은 법원과 의료 감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강 변호사가 잘라 말했다. 현명하게 대처합시다. 신경과 의사와 심리학자에게 독립적인 인지 능력 평가를 받으세요. 진단서 날짜를 서류철에 넣어두죠. 앞으로 다시 그런 말을 꺼내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조치 목록을 작성합시다. 이미 한 일, 내일 할 일, 내일 은행에 가서 통지서 보내고 모든 자산 목록을 정리한 다음 서류를 가지고 제게 오세요. 증인 없이는 아무 대화도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서면으로 하세요. 우리는 시간을 정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노트 앞에 앉았다. 자동이체 목록을 따로 정리했다. 집은 내 것이니 난방비와 보험료는 내야 한다. 하지만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에 대한 환상을 남기지 않도록 내 개인 계좌에서만 납부되도록 했다. 기존의 자동이체를 취소하고 새로 신청했다. 가족의 편의를 위해 걸려있던 모든 것, 휴대폰 요금, 구독 서비스들을 끊었다. 스스로 배우게 놔두자. 전화벨이 울렸다. 자동응답기에 남은 지훈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부드러웠다가 화를 냈다가 애처로웠다. 민서, 이건 진심이 아니잖아. 수진이는 울고 있고 현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못해. 전화 줘. 해결하자. 나는 앉아서 생각했다. 그들이 어떻게 한 달 동안 내 인내심을 고무줄처럼 느리다가 결국 끊어지게 만들었는지. 현우 회사에 전화해서 비서에게 아들을 찾는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김현우 대리님은 3일까지 휴가입니다. 정중한 답변이 돌아왔다. 휴가. 그렇다면 여행은 사전에 휴가 신청서를 내고 날짜를 조율해서 계획된 것이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내가 내 장부에 정리한 그대로였다. 9시에 은경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리 사이에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 한쪽이 힘들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다른 쪽이 느낀다. 그래, 그녀가 말했다. 네가 전화할 줄 알았어?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세세한 감정 묘사 없이 보고서처럼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지. 은경이는 그녀 방식대로 격하지만 불필요한 히스테리 없이 욕을 했다. 너는 항상 너무 믿었어. 그녀가 마지막에 말했다. 그리고 모든 걸 네가 짊어졌지. 이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문장을 쓸 때야. 이미 쓰고 있어. 내가 대답했다. 내일 계획은 다 세웠어. 잘했어. 그리고 기억해. 그들을 동정하는 건 그들 스스로도 잘해. 너 자신을 가엾게 여겨. 통화 후 나는 차를 끓이며 며칠 만에 처음으로 즐거운 무언가를 생각하고 싶다는 걸 깨달았다. 노트북을 열고 2월의 경주를 검색했다. 조용한 호텔, 신라의 밤, 짧은 여행 코스, 몇 가지 선택지를 저장했다. 나는 평생 누군가에게 지금이 더 편하다는 이유로 내 것을 나중으로 미루며 살았다. 이제는 내 지금이다.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같은 해외 번호였다.
나는 숨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다. 민서, 지훈이 다급하게 말했다. 수진이가 울고 있어. 당신 너무 심해. 우리가 얘기하면 다 해결될 거야. 일주일 안에 당신이 남편다운 결정을 내리면 해결될 거야. 당신은 남편이야. 아니면 따로 또 같이 사는 게 편한 거야? 그리고 현우가 2억 원 상환 계획을 세우고 수진이가 나를 위해서 내려다보지 않고 존댓말로 대하는 법을 배우면 해결되겠지. 수학이 저편이 아주 조용해졌다. 그리고 다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바꿔줘. 내가 말했다. 이제 힌트 없이 얘기 좀 해보자. 그들은 예정보다 이틀 일찍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돌아왔다. 현관에서부터 그게 보였다. 먼저 자물쇠가 딸깍하는 소리가 나고 현관에서 여행 가방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 속삭임, 억제된 목소리들이 들렸다.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스토브 앞에 서서 토스트에 버터를 발랐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지훈이 말했다. 부엌 문가에 서 있는 그는 구겨지고 창백했으며 눈은 피곤해 보였다. 좋은 아침.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여행은 어땠어? 수지는 그를 지나쳐 어깨를 앞으로 내밀고 얼굴이 붉어진 채로 들어왔다. 현우는 약간 뒤에 서서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를 돈 한 푼 없이 내버려 두셨어요. 수진이 말을 시작했다. 호텔에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했어요. 남들한테 돈을 빌려야 했어요. 정말 굴욕적이었어요. 굴욕적인 건 아내를 가족, 여행에 데려가지 않고 심지어 알려주지도 않는 거지. 나는 말하며 내 앞에 컵을 놓았다. 앉아, 온 김에 들어봐. 그들은 앉지 않았다. 짧은 회의라도 하듯 식탁 주위에 모여섰다. 나는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문서 사진이 있는 폴더를 열었다. 김지훈 씨, 나는 남편을 향해 돌아섰다. 3주 전에 홍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제 자산 이전과 위임장 작성에 대해 문의하셨죠. 그건 뭐였죠? 만일을 대비해서 그가 헛기침을 하며 익숙한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려 했었다. 그건 현명한 일이었어. 우리도 늙어가잖아, 민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를 일은 대화와 상호 동의를 통해 처리하는 거야. 내가 말을 잘랐다. 내 건망증에 대한 이야기나 유언장 서류 뭉치에 서명을 끼워 넣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화면을 넘겼다. 여기 명세서가 있어요. 자산은 약 20억 원, 70%는 내 명예. 집도 내 것, 유산도 내 것, 연금도 내 것. 공동계좌도 내가 주로 채웠어요. 이건 논쟁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우린 항상 모든 걸 반으로 나눴어.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은 존중을 반으로 나누는 거야. 내가 대답했다. 돈은 서류에 따라 나뉘는 거고. 보기 안 좋네요. 수진이 끼어들었다. 숫자 세고 들이미는 거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유언장 서류인 척하면서 2억 원짜리 차 갑이체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지 않아. 내가 말했다. 돈은 내 계좌에서 나갔고 서명은 설명 없이 받아냈지. 30일 안에 상환해. 힘들면 이자 붙여서 상환 계획서 작성하고. 현우가 눈을 들었다. 죄책감과 당혹감이 섞인 눈빛. 엄마, 저는 그게 엄마 돈인 줄 몰랐어요. 아빠가 가족 돈이고 편하게 처리하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얘기는 전에 해야 하는 거야. 나는 계획보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중에가 아니라. 어머님이 상황을 터무니없게 만들고 계세요. 수진이 버럭했다. 모든 게 어머님 통제 아래 있어야 하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 간섭하시잖아요. 저희는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간 거였어요. 어머님이 계셨으면 분위기만 망쳤을 거예요. 각자 다른 계획이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다른 계획, 그래.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은 아니지. 그리고 참고로 당신들은 셋이서 갔어. 나는 그걸 문자 메시지로 알았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끼리 멋진 말이더군.
기억에 남았어.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민서, 그만하자. 애 앞에서. 그 애 나이가 40이야.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 애는 아파트 대출금이 37일이나 연체됐더군. 어제 알았어.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고 싶었어? 현우가 움찔했다. 어떻게? 은행에서.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 갚아주려고 알아본 거 아니야. 당신들이 왜 그렇게 위임장이랑 자산 이전을 서둘렀는지 이해하려고 알아봤지. 시계가 15분을 알리는 소리만 들리는 침묵이 흘렀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마침내 자리에 앉았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대화가 정리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내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첫째, 현우, 2억 원은 한 달 안에 갚아. 힘들면 서면으로 상환 계획서 제출하고 구두 약속은 없어. 둘째, 지훈 씨. 당신에겐 일주일의 시간이 있어. 우리 둘이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가서 존중을 바탕으로 결혼 생활을 되살리거나 아니면 강 변호사님께 가서 신사적으로 이혼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농담하는 거 아니지? 그가 물었다. 내 나이 67이야. 이제 그런 걸로 농담 안 해. 저는요? 수진이 날카롭게 말했다. 저는 여기서 뭐죠? 오늘부터 나한테는 존댓말을 쓰고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대답했다. 더 이상 가족 카드도 구독 서비스도 자잘한 지원도 없어. 경제적 지원은 제로야. 존중을 배울 때까지. 당신들 인생은 당신들 돈으로 꾸려가. 우리를 이렇게 끊어낼 수는 없어요. 수지는 거의 비명을 질렀다. 이건 너무 잔인해요. 나를 가족에서 제외하고 멋대로 진단 내리는 게 잔인한 거지. 내가 말했다. 이건 그냥 질서일 뿐이야. 현우가 두통이라도 온 듯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요. 그럼 두 사람 목까지 말하고 수진이 뒤에 숨는 것부터 그만둬.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내 일은 네가 알아서 처리해. 나는 네 지갑도 아니고 네 상황실도 아니야. 지훈이 식탁에 기댔다. 민서,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나는 그냥 모두가 편안하길 바랐을 뿐이야. 편안함은 정직할 때 오는 거야. 내가 말했다. 어른들이 서로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30년 동안 숫자를 머릿속에 담고 산 사람의 기억력을 깎아내리지 않고 없는 건망증을 만들어내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침내 계약서를 소리내어 읽은 두 명의 오랜 파트너처럼 서로를 마주 보고 섰다. 나는 옆에 놓인 펜을 들어 종이에 세 줄을 썼다. 30일 내 상환, 7일 내 결정, 존중은 항상. 그리고 박민서라고 서명했다. 종이를 그들에게 돌려주었다. 이건 법적 서류가 아니야. 내가 말했. 이건 인간적인 서류지. 하지만 의미는 알 거야. 수진이 코웃음을 쳤다. 누가 이런 종이 쪼가리를 신경이나 쓴대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침묵이 길어졌다. 그러다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자, 현우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수진이 획 돌아서 문으로 향했다. 가요. 여기선 이미 우리 없이 다 결정됐으니까. 그들은 현관으로 가서 여행 가방 지퍼를 여닫는 소리를 냈다. 나는 일어나서 내 컵을 들고 싱크대에서 헹궜다. 이 단순한 행동에 예상치 못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문을 쾅 닫지도 설교를 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경계선을 긋고 대화에서 빠져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던 수지는 참지 못하고 어깨너머로 소리쳤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다시 남의 돈으로 살기 시작하면 후회하겠지. 나는 말하고 부엌 불을 껐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새 종이처럼 신선하고 깨끗했다. 그때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진동했다. 화면에 거액의 현금 인출 시도가 떴다.
거절됨. 거절 확인. 일주일이 지났다. 내가 지훈에게 결정을 내리라고 준 바로 그 일주일. 그는 죄책감에 차서 화를 내며 혹은 지친 목소리로 여러 번 전화했지만 명확한 대답은 하지 않았다.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8일째 되는 날 나는 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이혼 소송 진행합니다. 확실하십니까? 그녀가 물었다. 제 나이 67입니다. 네. 중간 지점을 찾을 시간은 더 이상 없어요. 그 후 모든 것은 빠르지는 않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강 변호사는 무엇이 내 것이고 무엇이 공동 재산이며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다. 나는 인지 능력 평가를 담담하게 받았다. 그냥 가서 질문에 답하고 테스트를 풀었다. 진단서에는 인지 기능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 등 뒤에서 건망증에 대해 속삭일 사람들을 위해 미래를 위한 대비였다. 재판은 드라마 없이 끝났다. 지우는 처음에 모든 것을 반으로 나누려고 했지만 서류는 사실을 좋아한다. 유산은 내 것, 집도 내 것, 연금도 내 것, 공동 계좌도 주로 내가 채웠다. 결국 그에게는 연금과 개인 물품, 그리고 결혼할 때 가져왔던 것들만 남았다. 그는 현우와 수진이네 집으로 들어갔지만 그 생활은 정확히 3주 만에 끝났다. 그 후 지우는 도시 반대편에 원룸을 얻고 개인 회계 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조용히 허세 없이 마치 항상 누군가 자신의 청구서를 대신 내주던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 이제 스스로 해야 하는 것처럼 2억 원 선물에 대해서는 간단한 길을 택했다. 내용 증명, 서명 사본,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후에야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현우는 첫 5천만 원을 입금하고는 조용해졌다. 나는 소리치거나 설득하지 않았다. 채권 추심을 전문가에게 넘겼다. 한 푼이라도 돌려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라야 하기 때문이었다. 2월에 수진이 이야기하자며 찾아왔다. 눈물을 흘리며 제가 그때 너무 예민했어요.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나는 그녀에게 물을 따라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방문에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계선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나가는 길에 그녀는 폭발했다. 어머님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나는 그냥 자금 지원을 끊었을 뿐이야. 내가 대답했다. 문은 조용히 닫혔고 내게는 돌발 상황 없이 숨 쉴 수 있는 다른 삶이 시작되었다. 나는 2월에 경주행 기차표를 샀다. 눈, 대릉원의 등불빛, 아침 안개 속 불국사의 메아리, 손가락이 얼어붙을 때 보온병에서 따른 뜨거운 차를 마시며 바람이 나를 날려버리지 않는 것을 보며 내면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후에는 안동으로 떠났다. 안동에서는 고택 민박을 하는 윤 여사님 댁에 머물렀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과부로 작은 정원과 고양이가 있었다. 그녀는 저녁마다 약초차를 가져다 주며 안경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다. 박 여사님은 여행객 같지가 않아요. 새로 사는 사람 같지. 마루를 걷는 발소리 들려요? 마루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나 봐. 우리는 웃었다. 나는 만두 빚는 법을 배우고 동네 화실에서 민화를 그렸다. 솜씨는 서툴렀지만 젊었을 때처럼 신이 났다. 휴대폰에서 오래된 연락처를 찾아 예전에 남편들 때문에 사이가 멀어졌던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커피 한잔 할까? 우리는 소녀들처럼 반나절을 수다 떨었고 나는 눈을 맞으며 집으로 걸어오면서 마침내 누군가의 사람들이 아닌 나의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집을 내가 편한 대로, 익숙해진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재배치했다. 소파를 창가로 옮기고 내 눈이 살아있는 사진들만 걸었다. 부엌에는 새 커튼을 달고 지훈이 병원 냄새가 난다며 싫어했던 향기로운 제라늄을 창가에 심었다. 식기를 바꿨다. 우습지만 이 들꽃 무늬 접시에 담아 마시는 차는 더 맛있게 느껴졌다. 자동이체는 내 것만 설정하고 불필요한 것은 잘라냈다. 그리고
아침의 고요함이 다른 사람의 요구가 아닌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나의 질문으로 시작될 때 나는 더 이상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움찔하지 않는 나를 발견했다. 현우에 대해서는 그가 알리고 싶은 만큼만 알았다. 처음에는 가끔 별일 없으세요? 라고 건조하게 전화가 왔다. 괜찮아. 그 다음엔 더 조용해졌다. 이웃이 그들이 아파트를 팔고 더 싼 월세로 이사 갔다고 넌지시 알려주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어미된 마음을 어찌하랴. 하지만 나는 내가 새로 배운 것을 상기했다. 동정은 구조와 동의어가 아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돈 나오는 자판기가 되는 것을 그만둬라. 나는 잠을 자기 시작했다. 밤새 계산을 하거나 모두에게 빚진 것 같은 끈적한 느낌 없이 그냥 잠을 잤다. 침대 옆 탁자에는 얇은 파란색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강 변호사와의 계약서, 인지기능 정상진단서, 내 계좌와 접근 권한 목록, 필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 나는 몇 번이고 부적처럼 그 서류철을 손바닥으로 쓰다듬는 나를 발견했다. 이제 내게는 내가 있었다. 3월에 지훈이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과거 얘기는 안 해라고 답했다. 그는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지인을 통해 그가 사무실에 더 늦게까지 남고 현우와는 덜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른 남자들이 내 도움 없이 자신들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있었다. 그 소식은 먼 길에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처럼 내게 희미하게 그리고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다가왔다. 안동에서 어느 날 아주 이른 새벽에 잠이 깨어 마당으로 나갔다. 눈은 거의 녹았고 공기 중에는 젖은 흙과 연기 냄새가 났다.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나는 서서 평온함을 느꼈다. 즐겁거나 기쁜 것이 아니라 평온함. 마치 마침내 내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도 등 뒤에서 숨막히게 하지 않는 느낌. 윤 여사님이 뜨개질한 양말을 가져다 주었다. 신으세요. 땅 기운이 차가워요.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이제 몸이 좀 녹은 것 같아요. 5월이 되자 내 여정은 저절로 짜였다. 일주일은 집에서, 일주일은 작은 여행. 나는 더 이상 누군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박물관에 가고 싶으면 갔고, 침묵하고 싶으면 침묵했다. 예전에 물론이지라고 말했던 것처럼 차분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6월 초 나는 수도원 담벼락 아래 자작나무 벤치에 앉아 여름 계획을 노트에 옮겨 적고 있었다. 그림 수업,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 친구와의 연극 관람. 전화기가 진동했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결국 기다리게 되는 내 사람에게서만 오는 그런 진동이었다. 화면에는 현우라고 떠 있었다. 엄마, 그는 전화를 받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제가 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전화로 해.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나 안동이야. 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수진이랑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엄마랑 정말 얘기해야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모든 면에서요. 제발요. 나는 안도감에 섣부른 말을 내뱉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마치 비라도 온 것처럼 벤치에 젖은 자국을 손바닥으로 닦아냈다. 서울 돌아가면 만날 수 있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명심해. 대화는 예전과 다를 거야. 준비됐어요. 그가 대답했다. 전화가 끊겼다. 그 순간 담벼락 위로 제비들이 휙 하고 날아갔고 나는 문득 공기가 더 짙어진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이 대화는 더 이상 엄마, 날 가엾게 여겨줘야 대한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책임과 나의 책임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가방 속에서 전화기가 다시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로 온새 메시지가 떴다. 박민서 여사님, 김지훈입니다. 저도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짧게 답했다. 직접 만나서 중립적인 장소에서만. 오늘 저녁 7시 정각 분수대 앞 광장. 20분만. 나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벤치 가장자리에 앉았다. 옆에는 그의 서류철 몇 개, 그가 찾던 낡은 시계, 우리가 젊었을 때, 둘이서 찍은 사진 등 정당하게 그의 것인 물건들을 담은 봉투를 놓았다. 지훈이 다가왔다. 마치 서두르다가 중간에 마음을 바꾼 사람처럼 코트를 활짝 열고 등을 구부정하게 한 채였다. 그는 벤치 끝에 앉았다. 민서, 내가 잘못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어. 나는 모두가 편해지길 바랐을 뿐이야. 편안함은 거짓말하지 않을 때 오는 거야. 내가 대답했다. 내가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콧잔등을 문질렀다. 돌아와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사과하고 우리가 적어도 평범하게 대화할 수는 없을지 묻고 싶었어. 대화는 할 수 있어. 내가 말했다. 부부는 더 이상 아니지만 경계선은 있고 돈은 각자. 알았어. 그가 옆을 쳐다보았다. 와줘서 고마워. 여기 당신 물건들이야. 나는 봉투를 밀었다. 집에 들어올 필요 없어. 혹시 다른 거 생각나면 목록을 문자로 보내. 모아둘게. 그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서서 망설였다. 행복해? 난 살아있어. 내가 말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그게 더 중요해. 우리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고 조용히 헤어졌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나는 집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마치 자신을 따라잡으려는 듯이. 이틀 후 우리는 현우와 만났다. 공원 근처의 작은 카페, 창가 자리. 그는 먼저 와서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서 있었다. 엄마, 내가 앉아. 그가 말했다. 다 생각해봤어요. 제가 틀렸어요. 여행도, 돈 문제도, 그리고 수진이랑 엄마한테 말했던 방식도요. 정말 추잡했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내가 대답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가 휴대폰을 꺼냈다. 상환금 자동이체 설정했어요. 빠르진 않지만 규칙적으로요. 여기 스케줄이랑 금액이에요. 그리고 따로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지금은 저한테 돈으로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올바른 부탁이네. 내가 말했다. 돈은 안 돼. 조언은 네가 구한다면 해줄게. 그리고 우리 관계는 예전 같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인생의 상황실이 아니야. 부를 거면 어른 아들이 어른 어머니를 부르듯이 불러. 수진이가 그러는데 같은 말 없이 그가 슬프게 웃었다. 이제 수진이 없이 말하는 건 쉬워요. 우리 이혼하니까. 안타깝네. 하지만 각자 자기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야. 내가 말했다. 너도 선택했었잖아. 알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갚아나가야죠.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가 나중에 주말에 이삿짐 옮기는 걸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구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평범한 인간적인 도움이고 경계선을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동의했다. 우리는 상자 몇 개를 옮겼다. 나는 그의 현관에 옷걸이를 달아주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차를 끓이고 국이 담긴 통을 남겨두고 나왔다. 그는 붙잡지 않고 문 앞에서 그냥 말했다. 고마워요, 엄마. 나는 대답했다. 몸 조심해라.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났다. 그 후의 삶은 영화처럼 극적이지 않고 현실이 그렇듯 조각조각 맞춰졌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수요일에는 그림을 그리고, 금요일에는 유기견 보호소에 갔다. 그곳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나를 선택했고, 이제는 내가 갈 때마다 야옹 소리로 먼저 맞이했다. 아침에 커튼을 열면 빛이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익숙해진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식탁에 내려앉았다. 일상에 얼마나 많은 자유가 있는지 신기했다.
누가 얼굴을 찡그릴까? 눈치 보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곳에 컵을 놓는 것. 가끔 지훈이 전화했다. 짧게, 되돌리려는 시도 없이. 혈압은 괜찮은지 묻고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했다고 자랑했다. 나는 들어주고 건강을 빌어주고 거기서 마침표를 찍었다. 이것은 우정도 적대감도 아니다. 이것은 공통의 역사와 공통의 어른 아들을 둔 두 명의 어른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현우는 한 달에 한 번 이체 내역 스크린샷을 보내고 직접 커피 약속을 잡았다. 절대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몇 번 집에 와서 도와주었다. 대문 자물쇠를 고쳐주고 제라늄 화분 흙을 가져다 주었다. 빚을 탕감받으려는 시도 없이 우리는 중재자 없이 그리고 낡은 역할 없이 대화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갔다. 어느 순간 나는 간단한 감정을 깨달았다. 내 옆에 있는 것은 구조해야 할 소년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과 실수가 자신의 것이고 그에 대한 존중 또한 나의 것인 한 남자였다. 봄에 나는 다시 경주에 갔고 5월에 이슬비 속을 걸었다. 그리고 안동으로 가서 윤 여사님에게 작은 생선파이 굽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그녀의 텐마루에 앉아 찻잔에 차를 마시며 그녀가 빵처럼 소박한 말을 했다. 남의 사람이 되길 그만두니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셨구먼. 의자에 앉는 모습만 봐도 알겠어. 나는 웃었다. 정말 그랬기 때문이다. 내가 더 커지거나 작아진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에게 녹아들기를 멈췄을 뿐이다. 그 6월의 화요일, 나는 집이 아직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을 때 일찍 잠에서 깼다. 부엌에서는 커피가 끓고 있었고 창가에는 제라늄이 피어 있었다. 전화기가 메시지 알림으로 반짝였다. 은행에서 온 상환 계획에 따른 이체 완료 알림. 뒤이어 현우에게서 온 엄마, 저 시간 맞춰가요. 토요일에 뵐게요. 그리고 또 하나, 유기견 보호소 봉사자들에게서 온 박민서 여사님, 고양이들은 잘 있나요? 각자의 자리가 있는 삶의 작은 신호들. 나는 식탁에 앉아 계획이 적힌 노트를 펴고 연필로 덧붙였다. 가을에는 부산. 그리고 노트를 닫고 찻잔을 받침해 놓고 잠시 그냥 앉아 있었다. 집은 박물관처럼이 아니라 진정으로 조용하고 깨끗했다. 나는 허세도 연민도 없는 정직한 생각을 붙잡았다. 나 자신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은 자부심이나 벌로서의 외로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선택에 대한 것이다. 나의 교훈은 간단하고 새롭지 않다. 피와 사진만으로는 가족이 되기에 부족하다. 가족이란 존중과 경계선이며 돈은 노동의 대가이지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다. 누군가 당신을 중요한 사람 목록에서 지워버렸다면 그 연필을 누가 쥐고 있는지 확인해보라. 때로는 그 연필이 줄곧 당신 손에 들려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